안녕하세요. 저는 방랑자 두꺼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 혹시 연애나 결혼 등 여자와의 관계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채널은 우리 인간, 특히 여성의 성적 본능에 대해서 다루고 적나라하게 그들을 드러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여러분들의 주위 환경을 여과 없이 볼 수 있는 안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제가 앞으로 채널에서 다룰 내용은 다소 파격적이고 여러분들이 현대인의 상식과 도덕적 규범을 갖고 이 채널을 보신다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니 미리 양해 바랍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부터 블랙필에 관한 내용을 다룰 건데요. 블랙필이란 무엇일까요? 짧게 말하자면 유전적 결정론입니다. 과학과 통계를 기반으로 여러분의 선천적인 요소들이 연애, 결혼, 번식, 더 나아가서는 전반적인 인생을 결정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이퍼감이란 무엇일까요? 암컷이 자신이 속한 계층보다 높은 단계에 있는 이성과 짝을 이루려고 하는 본능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하이퍼감이 본성을 가진 종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새들은 음경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배설기와 생식기를 겸하고 있는 배설강으로 성교를 맺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예외가 있는데요. 바로 오리 같은 물새와 타조 따위의 죽음류인데요. 이들은 조류임에도 불구하고 총 배설강이 아닌 음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을 위해서 이를 기억해 주세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 영상에서 조류의 총 배설강과 음경의 유무를 다루냐고요? 총 배설강 또는 음경의 존재는 강압적인 성교, 즉 강간을 할 수 있냐가 달라집니다. 포유류의 음경의 존재는 수컷이 암컷에게 선택받지 못하더라도 강간을 통해 번식을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총 배설강의 경우에는 암컷이 원치 않는 정자를 저장하지 않고 배출이 가능합니다. 음경을 갖지 않는 수컷 조류들은 번식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암컷에게 선택을 받거나 주위 경쟁자인 모든 수컷들을 제거해야만 번식이 가능합니다. 이들에게 강간이라는 선택권은 없습니다. 때문에 암컷의 성선택에 대해서 탐구해야 할 우리는 지금부터 새들의 짝짓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야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거위 가족을 보고 계십니다. 육안으로 어떤 거위가 수컷이고 어떤 거위가 암컷일까요? 외모만으로 암수를 구분짓는 것은 어려워 보이죠? 그럼 꿩 한 쌍을 보시죠. 어떤 것이 수컷이고 어떤 것이 암컷일까요? 육안으로 보면 당연히 몸과 깃털이 화려하고 덩치가 큰 것이 수컷임을 알 수 있겠죠? 그에 비해 암컷의 외모는 수컷에 비해서 색상이 단조롭고 체구가 작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암수의 생김새가 다른 꿩들의 가족 영상을 보실까요? 어미가 자식들을 양육을 하는 장면이지만 애비 꿩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꿩 수컷은 번식을 마치면 일절 자식의 양육을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암수가 외모의 특징이 거의 똑같이 생겼을 때는 둘 다 양육을 하지만 암수의 외모가 다르게 생겼을 경우에는 자식을 양육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처럼 암수가 다른 외모의 형질을 갖는 것을 섹슈얼 다이머피즘이라 부릅니다. 아무튼 이 섹슈얼 다이머피즘이 그 종의 암수가 양육하는 것에 연관성이 있고 사실 이는 위의 예시로 보여준 동물들 외에 다른 종에게도 적용되는 보편적인 법칙 중 하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거위는 엄격한 일부 일체제 동물이고 일생 동안 하나의 동반자와 짝을 이루며 부부 모두가 양육을 합니다. 그에 비해 꿩은 일부 다처제이며 수컷은 자신의 유전자를 퍼뜨리기 위해 가능한 많은 암컷과 관계를 맺고 양육에는 책임지지 않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많은 암컷과 잠자리를 가질 수 있는 수컷이라면 과연 한 마리의 암컷과 교배를 끝내고 자신의 한정된 에너지와 시간을 그 암컷과 자식을 양육하기 위해서 소비할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암컷과 교배를 하여 자신의 유전자를 최대한 많이 퍼뜨리고 그 많은 자식 중 일부만 생존하더라도 자신의 유전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알 선택을 할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이와 반대로 여러분들이 일부 일처제 특성을 가진 종의 수컷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오로지 한 마리의 암컷과 짝을 지을 수 있고 한정된 자식만을 낳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자식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그 자식들이 혹독한 자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때까지의 시간과 영양소를 공급해 줘야만 합니다. 이렇듯 이 수컷들에게는 양육은 자신의 유전자의 생존과도 직결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섹슈얼 다이머피즘과 일부 다처제의 연관성, 그리고 일부 다처제와 부모의 공동 양육 패턴의 연관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는 다른 종들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 중 하나입니다. 암컷의 생식체인 난자가 생산되기 위해서는 많은 자원과 시간을 요구합니다. 반면에 수컷의 생식체인 정자는 셀 수 없을 정도의 무수한 생식체를 짧은 시간과 적은 자원으로도 생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자는 수정시킬 수 있는 성공률이 매우 높고 동시에 많은 난자를 수정시킬 수 있습니다. 암컷의 생식체인 남자는 반대로 생산에 필요한 많은 에너지가 요구되어 생산할 수 있는 숫자를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암컷의 번식의 성공에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암컷은 낳을 수 있는 자식의 숫자가 한정적이기에 자신의 주위에 있는 수컷들을 경쟁시켜서 그 중에서 적합한 최고의 수컷을 골라서 그녀의 유전자를 상속시킬 수 있는 최선의 기회를 노립니다. 그럼 이쯤에서 의문을 가지는 시청자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수컷이 번식을 위해서라면 암컷에게 어떤 것을 제공해줘야 될까? 이에 대한 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이를 공동 양육하는 행위. 두 번째, 자신이 가진 우월한 유전자를 주는 것. 물론 이 두 가지 방법은 서로가 배타적이고 반드시 한 가지만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는 이번 영상이 아닌 추후 다른 영상에서 다룰 기회가 있다면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화론 관점에서 바라볼 때 만약에 수컷이 아이를 공동 양육하는 첫 번째 전략을 세운다면 수컷이 당면할 문제가 있습니다. 일처 다부제 시스템처럼 암컷이 다른 수컷들과 교배를 하고 다니는 경우 수컷은 자신의 친자식이 아닌 새끼를 조건 없이 키우고 싶진 않을 겁니다. 때문에 수컷은 오로지 자신의 친자식이라고 판단되는 새끼에게만 자원과 보호를 제공해 줍니다. 이 때문에 수컷의 공동 양육을 바라는 암컷이라면 일부 일처제 안에서 매우 큰 희생을 치러야 합니다. 일부 일처제 안에서는 다양성을 가진 유전자의 상속이 불가능합니다. 암컷은 우월한 수컷의 유전자를 갖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일부 일처제에서는 각자의 계층에 맞게 모두가 하나의 짝과 이루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성 비율이 맞다면 이론적으로 도태되는 이가 없이 모두가 자신의 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부 일처제와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유전자 전략이죠. 그럼 최고의 유전자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진화론의 전통적인 시각에서는 우월한 유전자는 암컷이 수컷을 볼 때 유전자의 적응도였습니다. 유전자의 적응도는 암컷이 번식에 적합한 수컷을 판별해낼 때 그 수컷이 주위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여 생존에 적합한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은 사실 매우 큰 결점을 갖고 있고 하이퍼가미에 대한 큰 오해를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유전자의 적응도를 반박하여 그 오류를 입증해 보겠습니다. 만약 그 종의 유전자 선택이 주위 환경의 적응도에만 미친다면 높은 수준의 섹슈얼 다이모피즘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암수 모두 같은 환경에서 그 환경에 맞는 방향으로 진화를 해왔다면 암수의 모습이 구분이 될 정도로 다르게 진화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듯 과거 진화론 진영에서의 잘못된 주장은 인간이 가진 외모에 의한 하이퍼가미를 무시하곤 했습니다. 단순하게 재정적이거나 사회적 지위 위주의 하이퍼가미만을 주장해왔죠. 이는 핸디캡 원칙이라는 잘못된 가설로 유도되었습니다. 여기서 핸디캡 원칙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기 위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수컷 공작새는 커다랗고 화려한 꼬리를 갖고 있는데요. 사실 이 꼬리 때문에 날 수가 없고 포식자로 하여금 노출이 쉬워집니다. 생존에 있어서는 짐이 되죠. 그런데 핸디캡 원칙은 이런 수컷 공작새의 꼬리의 장애가 짝짓기를 하는 데 있어 오히려 건강하고 체급이 크다는 것을 암컷에게 인식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실은 건강하지 못하고 생존에 불리하지만 그럴수록 건강해 보인다는 아주 모순적인 내용이죠. 이런 잘못된 가설은 메인스트림에서 오랫동안 자리 잡았고 큰 비평 없이 교육되어 왔습니다. 암컷의 유전적 진화의 선호도는 무작위한 것이 아닙니다. 암컷은 수컷을 선정할 때 그 수컷이 주위 환경에 적응하고 그에 맞게 외관을 바꾸기를 선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컷이 성적 외모를 갖는 것을 요구하며 그 선천적인 미적 선호 기준의 폭을 좁힙니다. 그러므로 시각적으로 선택되는 동물 종들의 유기체들은 더 시각적으로 이목을 끌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이들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진화하는 것이 아닌 더 성적으로 매력적이게 변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미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유전자는 유전자풀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암컷의 성선택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수컷의 번식의 성공은 암컷에 비해서 굉장히 가변적입니다. 수컷 한 마리는 수십 마리의 암컷과 성교를 하고 동시에 수십 번의 번식을 시킬 수 있는 반면에 암컷은 오로지 일정 시기 때마다 한 번의 번식이 가능합니다. 이를 베이트먼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영상 초입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수컷의 생식체는 값싸고 무수히 만들어질 수 있고 암컷의 생식체는 시간과 자원에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수컷은 번식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경쟁하여야 하고 암컷은 까다롭게 이 수컷들 중 우수하다고 인지되는 수컷을 골라서 그 자식들이 다음 세대까지도 번식에 통과할 수 있을지에 적합성을 개선시키려고 합니다. 여기서 성적인 아들 가설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성적인 아들 가설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베이트먼의 원칙에 의해서 암컷은 하이퍼가미 본능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런 암컷이 선천적인 미의 기준에서 우월한 수컷과의 관계를 갖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수컷과의 관계에서 만약 아들을 낳는다면 그 아들은 더 많은 암컷과 번식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적인 아들 가설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런 유전자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대략 80%의 수컷은 짝짓기에서 실패합니다. 이를 피셔리안 러너웨이 셀렉션이라 부르는데요. 급진적인 진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선택입니다. 만약에 갈색의 단조로운 색살만을 가진 어떠한 종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중에서 만약에 푸른색의 색조의 털을 가진 수컷 개체가 있고 암컷이 선천적으로 그 푸른색의 유전자 형질을 원한다면 그 푸른색의 수컷은 번식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암컷이 이런 푸른색의 수컷과 아들을 낳아도 그 아들은 도태되지 않고 다른 암컷에게 똑같이 성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암컷은 이런 최고의 특성을 가진 수컷 객체가 아니라면 교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는 진화의 쇠퇴를 초래하기도 하는데요. 자연 선택과 성선택이 반대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성선택에 의해 선택받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유전자들이 오히려 생존에 있어서는 독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공작새와 조류의 성선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모양이나 색상 따위의 성질이 아닌 크기에 인한 성선택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볼까요? 갈라파고스 섬의 해양 이구아나를 예로 들겠습니다. 이는 2005년도에 조사한 갈라파고스 해양 이구아나의 몸집 크기와 번식에 관한 그래프입니다. 암컷은 오로지 상위 20%의 덩치를 가진 수컷 이구아나에게만 성적 매력을 느끼고 교배를 합니다. 그 수컷 개체가 크면 클수록 암컷은 그 체구에 더욱더 매료되죠. 이는 20대 80인 파레토의 법칙과도 합치합니다. 하지만 이런 추세라면 이구아나의 체급은 끝도 없이 계속 커져야만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구아나의 식이습성은 간만 속에서의 바위 표면에 붙어있는 조류를 섭취합니다. 그래서 변온동물인 해양 이구아나는 이런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섭취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일광욕을 통해서 몸의 체온을 올려줘야 합니다. 이른 아침 썰물일 때 작은 이구아나들은 빠른 속도로 몸을 데워 찬물에 몸을 적게 노출시킬 수 있지만 반면에 체구가 큰 이구아나들은 일광욕으로 몸을 데우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조수가 오를 때 먹이를 찾기 위해 찬물에 몸을 더 오래 노출시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몸의 체온이 떨어지면 다시 일광욕을 통해 체온을 높여야만 하는데 이구아나는 자신의 부피가 너무 커도 그 몸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를 섭취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현대 우리 인간들은 비교적 에너지가 충분한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상상하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냉혹한 자연에서 이들은 많은 체중의 몸을 유지할 수 없고 죽어버립니다. 그 과정에서 암컷의 성선택을 받기도 전에 자연 선택에서 밀려나 죽어버렸던 덩치 큰 이구아나들을 대신해서 그보다는 작지만 새로운 상위 20%의 안에 들 수 있었던 수컷 이구아나들이 성선택을 받아서 다음 세대에 자신의 유전자를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매력적인 수컷이 모두 죽어버렸을 때 그보다 모자란 수컷들과의 번식을 암컷이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그 종의 멸종 메커니즘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극단적인 예 중 하나로는 아일랜드 엘크가 있는데 지금부터
한번 탐구해 볼까요? 아일랜드 엘크의 양 끝단 뿔을 재면 뿔 크기만 최대 약 3.6m가 될 정도로 거대한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최대 약 2m의 뿔 크기를 가진 북미 무스와 비교해도 엄청난 차이가 있죠. 이러한 아일랜드 엘크의 뿔은 포식자를 공격하거나 위협을 하여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뿔은 오히려 아일랜드 엘크의 생존에 방해가 됩니다. 몸 또는 머리의 회전에 장애를 주며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고, 나무, 덤불이나 가식 따위의 장애물들이 밀집되어 뿔이 통과할 수 없는 서식지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포식자의 시야로부터 노출이 더 쉬워지고, 포식자에게 쫓겨 도망가야 하는 상황에서도 생존을 위한 행동에 큰 제약을 받습니다. 결국 큰 뿔을 가진 아일랜드 엘크는 생존하지 못하고 지구에서 사라졌지만, 만약에 암컷이 더 작은 뿔을 가진 수컷과 짝짓기를 하여 성선택으로 인한 진화의 쇠퇴를 막았다면 어쩌면 멸종을 피할 수도 있었겠죠. 결국 암컷이 작은 수컷과 짝짓기를 거부하여 멸종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최종적으로 자연 선택은 집합체 중 소수만을 선택하게 됩니다. 당연히 성선택 또한 마찬가지로 소수만을 선택합니다. 진화론의 아버지인 다윈은 종의 근원에서 성선택은 자연 선택보다 덜 엄격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선택은 결국 자연 선택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윈의 생각과는 다르게 의외로 많은 경우에서 상위 20%의 매력적인 수컷이 번식에 성공하여 자연 선택을 이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부 일처제, 일부 다처제 시스템 안에서 암컷은 하이퍼가미 본성을 갖고 다수의 수컷은 도태됩니다. 인간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인위적으로 이런 여성의 성선택과 본능을 억압하고 번식에서 탈락할 수 있는 수컷들에게 번식의 기회를 주어 밀집된 환경 속에서 많은 인구를 생산할 수 있었고, 이로 하여금 문명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영상을 만들면서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갔네요. 이에 대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